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1994년 6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브렌트우드 지역. 이곳에서 니콜 브라운 그리고 그녀의 연인인 론 골드만. 두 사람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1970년대 최고의 미식 축구 슈퍼스타 O.J. 심슨.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그를 용의자로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O.J. 심슨의 양말과 옷에 살해된 전처 브라운과 연인 골드만의 혈액이 검출됐고요. 거기에 더 결정적인 증거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왼쪽 장갑. 이 장갑에서 O.J. 심슨, 브라운, 골드만 이 세 사람의 DNA가 모두 검출됐는데 특히 O.J. 심슨은 왼손잡이. 심지어 경찰에 출두하는 당일 출두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잡히기까지. 저도 저 체포 장면이 정말 전국의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렇죠. 아니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러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증거들도 나왔고. 증거가 너무 결정적이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판 결과는 살인죄로 기소된 O.J. 심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가 고용한 변호인단은 일명 드림팀으로 불리는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 이들은 심슨을 향한 증거에 대해 일제히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DNA 대조를 위해 채취한 O.J. 심슨의 혈액 중 10분의 9가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변호인단은 사건 조작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증거였던 왼쪽 장갑. 심슨의 변호인단은 살인사건 증거를 수집한 담당 경관 마크 퍼먼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를 대며 증거 조작을 의심. 그리고 O.J. 심슨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장갑이 맞지 않으면 O.J. 심슨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된 피 묻은 장갑을 껴봤는데요.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네. 결정적 증거였던 장갑은 O.J. 심슨의 손목에 걸릴 정도로 작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저때 좀 대반전이었죠. 전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아. 정말 수많은 증거가 가리킨 O.J. 심슨이 진범일까요?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짓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8위를 공개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베를린에 위치한 B은행. 이 은행에서는 VIP 고객들의 귀중품과 고액 수표 등을 개인 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 바이오 시스템까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VIP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특급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누군가 귀중품 보관실에 1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들을 모두 털어서 어머, 약 1,000만 유로, 어. 우리 돈 약 128억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다 틀려요? 대박이다. 정말 최고로 철통 보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어. 경찰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데다가 CCTV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땅굴입니다. 땅굴이라고요? 혹시 너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CCTV 안 잡혔다며. 그럼 어디로 오겠어? 땅으로 오지. 땅굴 정답입니다. 정답! 기사의 기운을 확 빼네. 자, 범인이 이렇게 감쪽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전문가 뺨치는 솜씨를 만든 터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터널. 땅 속에 터널을 판 겁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팠나 보다. 범인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금고를 연결하는 30m 길이의 터널을 매우 정교하게 팠는데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 터널 붕괴에 대비해 1,000개 이상의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했다고 왜 합니다. 저래 내부 공사까지 해놨네. 붕괴되면 압사당하니까. 그렇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 터널을 파기 위해 가짜 네덜란드인 신분증을 이용해서요. 은행 인근 지하 주차장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사건 당일 터널에 불을 지르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은행 절도라고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가 됐네요. 영화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은 좀 잡았나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은 터널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출 귀몰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끝내 덜미가 잡힌 희대 강도 사건입니다. 9년 전 사라졌던 시시 황후의 별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최고의 미인이자 오스트리아의 연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일명 시시 황후.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한 보물 시시 황후의 별,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1998년 시시 황후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른 성에서 특별 전시된 시시 황후의 별. 무장 경관들의 엄격한 감시, 또 보안 시스템, 게다가 최첨단 도난 방지 센서까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쪽같이 훔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경찰 수사팀이 총동원되어 범인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속으로 사라진 시시 황후의 별. 그런데 말입니다. 9년 뒤인 2007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천재 도둑이라 불리는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블랜처드. 근데 어떻게 훔쳤대요? 그가 저지른 완전 범죄급 강도 스킬을 밝혀드리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스펙터클 도난 사건입니다. 그는 우선 범행에 앞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이때 무장경관들이 지붕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와. 그리고 1998년 6월 제럴드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해 잠입. 아주 조심히 또 천천히 보석에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 도둑의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소용없다. 보안 장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난 사건을 저지르고 황당하게도 2007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 아주 우연히 시시 황후의 별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왜 훔쳤냐고요? 스릴 넘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렇죠. 빨리 좀 잡혀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걸 훔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도둑들의 범행. 앞으로 이런 절도는 정말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6위 공개합니다. 5분의 살인자,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이 씨,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아이고.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비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뭐. 침입의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히로시마 일가족 증발 사건.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4위로 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산타모니카 산맥에 위치한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 그중에서도 광활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내 캠핑장은 가족들과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의 총성이 울리는 곳. 아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소리가 막 들리나? 이 핏빛이 드리운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의 남쪽 산책로 해먹에서 자고 있던 제임스 로저 씨.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팔이 뜨거워졌어요. 샷건에서 발사된 산탄에 팔을 맞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공원 내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던 멜리스 씨는 오전 5시쯤 총성을 들었는데 그의 캠핑카에 선명한 총탄 자국이 발견. 누가 저 숨어서 자꾸 난사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데 결국 2018년 6월 22일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어바인에 거주하는 35살 트리스탄 비우데 씨는요. 2살, 4살짜리 두 딸과 함께 공원 내 칼라바사스 캠핑장에 머물렀는데 두 딸은 무사했지만 아빠 트리스탄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 아유, 웬일이야. 경찰 조사 결과 밤사이 누군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너무 잔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노리고 좀 죽인 거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샀대잖아요. 뭔 일이래? 당시 불과 50m쯤 떨어진 곳에서 새벽 4시쯤 4발의 총성을 들으니만 있을 뿐 결국 이 살인사건은 이후 캠핑장에 울린 총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 전역에 공포심이 번졌고요. 이 사건 직후 주립공원 측은 캠핑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발표.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큰 경찰 조직인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증거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지금 3건만 얘기했는데 사실 3년간 접수된 총격 신고만 모두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휴. 참.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대상도 특정이 안 됐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 캠핑장에 대체 어디서 총성 계속 들리는데 총을 쏜 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캠핑족들이 어디 좀 없는지 뭐 모든 게 빠삭한 그런 사람이겠죠. 대체 범인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까요? 대체 그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